머신러닝의 기본 요소 중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피팅. 이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문제점은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오버피팅 또는 과적합 또는 과대적합, 이제 이렇게 불리우는 이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쓰셨을 때 우리가 주어지는 학습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저희 데이터를 다 학습에 쓰지 않습니다. 저희 데이터를 잘 잘라 가지고 트레인용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모델을 만들죠.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해서 얼마나 성능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 데이터로 검증을 합니다. 평가를 하죠. 평가를 해서 이제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어진 학습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류가 적으나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 요 테스트 데이터 요 아래에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한 오류가 커지는 문제를 우리는 오버피팅이다,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얘는 아주 잘 맞춰요. 굿. 이렇게 모델은 잘 맞추는데 평가는 요거는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성능이 안 좋다. 이거는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느냐? 현재 우리가 주는 트레인 데이터는 잘 맞췄기 때문에 모델이 성능이 괜찮은 것 같지만 학습에 쓰지 않은 데이터는 못 맞춘다는 거는 앞으로 들어올 이런 이제 미래에 들어올 데이터도 잘 못 맞출 거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트레인으로 학습을 시킨 학습 데이터도 잘 맞춰야 하고 평가 데이터도 잘 맞춰야 좋은 모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문제는 흔히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준 모델 트레인에 대해서는 아주 잘 맞추지만 테스트는 못 맞추는 상태가 전형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대적합 문제, 오버피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이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데이터는 지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에 대한 파란색 보이시죠? 그죠? 파란색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쪽은 빨간색 X. 그죠? 빨간색 X.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잘 구분하는 선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플하게 이렇게 선을 쫙 그어가지고 선을 이제 학습 초기에 보통 이렇게 심플하게 모델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학습에서 이제 우리 에러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선을 중심으로 이 위쪽에 있는 거는 파란색 동그라미다 라고 우리 모델이 이렇게 예측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이 빨간색의 X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텐데, 이 중에서 에러들이 보이실 겁니다. 요런 애들, 그쵸? 파란색 영역에 올라가 있는 이제 요 X들, 얘네들이 에러일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 X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이게 에러겠죠. 그쵸? 그래서 학습 초기에 아주 현재 지금 에러가 큰 상태, 잘 못 맞추는 상태, 요거를 이제 언더피팅 된 상태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더피팅 되어 있는 상태. 언더피팅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 상태는 학습을 더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좀 못 쓰겠다, 이제 이런 상태이고, 보통 학습 초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학습을 쭉 진행을 하면서 이제 모델이 너무 심플해서 잘 못 맞추니까 약간 좀 구불려 가지고 이렇게 좀 둥글리죠. 그죠? 이렇게 이제 둥글린 상태. 그래서 이 상태가 이제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에러들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안쪽 영역을 한쪽 동그라미라고 표현을 하고, 또 바깥쪽은 X라고 이렇게 우리 모델이 판단을 할 텐데요. 이 동그라미, 바깥에 이제 동그라미 보입니다. 이런 애들이 다 에러가 되겠죠. 여기도 X라는 영역에 이제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에러일 겁니다. 그래서 에러를 일부 좀 에러를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적합한 상태, 어프로프리에이트한 상태. 그런데 저희는 이제 학습을 그냥 트레인 데이터만 보고 학습을 쭉 진행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나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버피팅 된 상태. 이 오버피팅 된 상태는 우리가 학습을 너무 과도하게 한 거예요. 과도하게 학습을 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가 에러가 없이 맞춰야 되니까 이거 욕심을 막 낸 거죠.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하게 해가지고 에러가 하나도 없도록, 못 맞춘 게 하나도 없도록 학습한 상태가 이게 오버피팅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오버피팅 된 상태는 우리가 준 데이터는 현재 잘 맞추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들어올 데이터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데이터가 요쪽에 우리가 검정색 점이 하나 들어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 검정색 점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파란색 쪽에 가까울까요? 빨간색 쪽에 가까울까요? 네, 이 X에 해당하는 이제 이 부분에 가까울 텐데 우리 모델은 뭐라고 하냐? 얘를 얘는 동그라미다, 동그라미다, 얘는 동그라미다, 그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거라는 거죠, 그죠? 얘는 동그라미다. 그래서 이렇게 꾸불꾸불한 모델은 학습 데이터는 잘 맞춘다. 우리가 준 트레인 데이터는 잘 맞추지만 그런데 테스트 데이터는 못 맞추는 상태. 테스트 데이터는 아주 안 좋은 상태.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 오버피팅된 상태다. 과적합된 상태다. 그쵸? 과적합된 상태다.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오버피팅된 상태는 이제 우리가 애큐리시만 놓고 봐도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에 대한 애큐리시는 막 99%까지 나왔어요. 근데 테스트에 대한 애큐리시, 밸리데이션 애큐리시는 뭐 한 6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둘 간의 차이가 아주 커지죠. 그쵸? 보통 한 10% 이상 에러가 차이가 난다. 10%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거꾸로 이렇게 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앞에서 밸리데이션 에러를 계속 체크를 하셨었어요. 로스를 계속 체크하셔서 트레인에 대한 로스는 쭉 떨어지는데 이 밸리데이션에 대한 로스도 같이 떨어지면 좋지만 갑자기 또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까지 딱 끊어가지고 여기까지 끊었을 때가 가장 적절한 모델의 복잡도다라고 해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 그죠? 적합한 상태를 오버피팅된 상태에서 거꾸로 찾아가는 거 또 이렇게 이미 해보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F폭을 조정해서 그죠? EPOCH F폭이라고 하는 걸 조정해서 다시 과적합된 상태에서 적합한 상태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 이렇게 보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과적합된 내용, 과적합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피팅의 해결 방안. 이 오버피팅의 해결 방안은 첫 번째, 이 오버피팅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학습 데이터가 있으면 있을수록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버피팅을 피할 수 있다. 첫 번째, 데이터가 많으면 좋다는 거죠. 그죠? 데이터가 많으면 오버피팅을 해결할 수 있다. 보통 이 1밀리언 이상 앤드류용 교수 스탠포드 대학의 앤드류용 교수가 머신러닝 쓰시려면 최소한 1밀리언 이상의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1밀리언이니까 100만 건이죠. 100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있어야 충분히 머신러닝이 돈다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물론 이제 양질의 데이터여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피처의 수를 줄여라. 피처가 너무 많으면 과도하게 y값을 과도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제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다루는 독립 변수들은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독립 변수들을 제외하고 모델을 만든다. 그러면 오버피팅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모델에서 그 피처를 셀렉션 해주는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머신러닝 일반 알고리즘들에서는 피처의 수를 줄이는 심플한 모델이 좋은 모델이에요. 그런데 딥러닝에서는 피처의 수를 줄이지 않고도 피처를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딥러닝 모델에서는 피처를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요거는 사실 딥러닝 쪽에 우리 이제 신경망 배우시니까 신경망 쪽에서는 사실 해당 사항이 좀 없는 이야기죠. 일반론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귤러라이제이션.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이제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제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면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제 뒤에서 배우실 겁니다. L1 레귤러라이제이션,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쓰시면 모든 피처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처들 줄이지 않아도 되고요. 대신에 파라미터 값과 크기를 줄여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피처들이 있으면 이제 이 피처들 앞에 피처들이 x1, x2 이렇게 있겠죠. 이 피처들 앞에 각각의 어떤 w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중치 값들을 x 앞에 다 가지고 있어요. 이 w라고 하는 값을 수학적으로 크기를 줄입니다. 크기가 너무 커지지 않게 크기를 줄여서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규제를 한다. 그죠? 여기에 이제 규제를 하는데 뭘 규제하냐면 w 값을 규제합니다. 얘가 막 커지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여기 이제 규제에 대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럼 데이터셋을 잘 분리해서 사용을 하자. 그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트레인과 테스트로 이렇게 딱 두 조각으로 나누지만 이 데이터가 우연히 좀 잘못 섞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분할하고 학습하고 이제 이런 방법들 이제 뒤에서 배우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버피팅의 해결 방안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은 더 이상 이제 학습 데이터를 추가할 수도 없고 또 학습 데이터를 늘려도 과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규제에 대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제. 저희가 오버피팅을 다시 다른 각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오버피팅. 우리 모델이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맞추는 모델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고양이 어떤 그림을 줬을 때 우리 모델이 이상하게 꼬리가 길면 다 고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꼬리가 길면. 고양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죠? 고양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꼬리가 길면 다 고양이라고 하는 거죠. 고양이의 특징들 뭐가 있을까요? 예, 눈이 동그랗다. 눈이 동글고 그 다음에 귀가 뾰족하다. 그죠? 귀가 뾰족하고 또 뭐 발이 4개고 그 다음에 꼬리가 길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특징들이 이제 y 값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앞에 w들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w들을 갖고 있는데 뭐에 대한 가중치가 큰 상태냐. 꼬리에 대한 가중치만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고 이미지를 보고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피처들을 골고루 보면 좋겠는데 특정 피처를 너무 과하게 많이 본다는 거죠. 그렇죠? 가중치를 너무 많이 두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법은 수학적으로 학습할 때 w들 너무 큰 값이 학습이 되지 않도록 규제해서 눌러버린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사실 로스 함수를 변형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코스트 함수에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w라고 했고 지금 제곱이라고 했는데 요게 규제에 대한 텀입니다. 규제에 대한 텀을 더해서 어떤 이제 람다라고 하는 값을 곱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L1 레귤러라이제이션, L2 레귤러라이제이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W라고 하는 값을 이 L1 놈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각각의 벡터 값이 있다. 뭐 1, 2, 3 이제 이런 값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값의 절대값을 취한 값입니다. x1의 절대값, x2의 절대값, x3의 절대값 해서 xn의 절대값까지 되어 있는 값이 이제 L1 레귤러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L2 놈이라고 하는 게 적용된 거는 이제 이 각각에 다 제곱을 한 형태입니다. 뭐 첫 번째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해가지고 다 더해서 루트 씌운 것. 이제 요게 이제 L2 놈입니다. L2 놈. 그래서 L2 놈 규제에 대한 놈이고, 그래서 이 사용 알고리즘의 예. 그러면 사실 저희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규제에 대한 내용은 여러 알고리즘들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딥러닝뿐만 아니라 신경망뿐만 아니라 리치 리그레션, 회귀 알고리즘인데요. 리치 리그레션은 L2 레귤러라이제이션 쓰고 있고, 또 라쏘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L1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 딥러닝에서는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중에 이제 L1과 L2 이제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케라스에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특징 잠깐 살펴보면요. 이 L1 레귤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L1이 적용되면 L1은 조금 까칠합니다. 그래서 우리 W 중에 아예 0으로 만들어 버리는 놈도 있고 살아있는 애도 있습니다. 0이 아닌 것들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L1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사용하시면 W가 0이 된다. W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빼버리는 피처가 있다. 우리 모델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2 같은 경우에는 얘는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그래서 W를 0으로 만들진 않아요. W 중에 0이 되는 애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W를 뭐에 가깝게? 0에 가깝게. 다 0에 가깝게 눌러버린다. 규제해버린다. 그쵸? 그래서 이제 딥러닝에서는 보통 L2를 쓰면서 피처, 이렇게 어렵게 찾아낸 피처들을 빼지 않고 0에 가까운 값으로 규제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코드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시면 이제 코드 예시입니다. 케라스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레귤러라이저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프롬에서 케라스에서 레귤러라이저스라고 해주시고, 저희가 모델즈 해가지고 시퀀셜 해서 이제 차곡차곡 모델을 순차적으로 쌓을 텐데요. 그래서 모델 이름에 add 해서 이제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댄스 해가지고 이렇게 3개 층으로 쌓여져 있고, 뉴런은 16개, 1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각 층에 커널 레귤러라이저라고 되어 있고, 또 레귤러라이저 L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쓰겠다 이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값이 있는데 이 값은 저희 앞에서 코스트 함수에 플러스 어떤 람다라고 하는 값을 쓰고 규제에 대한 텀을 쓴다라고 했는데, 요 람다에 대한 값이 이 0.001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은 뭐냐? 얘는 규제에 대한 강도입니다. 얼마나 규제를 강하게 할 거냐. 또는 레귤러라이제이션 스트렝스라고 부릅니다. 스트렝스. strength. 어떤 강도,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한 센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한 0.001 정도 주고 이 규제 L2를 주겠다. 그랬으니까 이 댄스에서 사용되는 이제 W 값들이 있을 텐데, 이 W 값들에 대한 이 규제의 강도를 0.001 정도 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에서도 16개 뉴런에 대해서 커널 레귤러라이저가 적용이 됐고, 레귤러라이저스.L2에서 0.001 해서 이제 액티베이션 렐루로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규제에 대한 사용 예를 보셨고요. 여기가 L2라고 되어 있지만 L1이라고 하시면 L1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과적합, 오버피팅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드롭아웃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딥러닝에서만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앞에서 보셨던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 여러 가지는 모든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드롭아웃은 딥러닝에서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드롭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탠다드 뉴럴 네트워크 해서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의 그림입니다. 이 동그라미들이 각각의 뉴런들이고요. 이 뉴런은 이제 그 다음 층의 뉴런들로 모두 다 풀리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셨던 댄스라고 해서 표현됐던 것들이 이렇게 풀리 모든 뉴런들이 서로 다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에 뉴런이 어떤 특정 경로로만 데이터들이 흘러가면서 특정 경로에 있는 뉴런들만 학습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른 뉴런들은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특정 뉴런들만 과도하게 학습되는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롭아웃이라고 하는 방법은 랜덤하게 학습할 때마다 뉴런을 끄고 학습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런을 학습할 때 랜덤하게 뉴런을 끄고 학습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X라고 되어 있는 것이 뉴런이 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가 불이 꺼졌으니까 데이터가 흘러가는 경로들은 이제 이미 이렇게 켜져 있는 애들한테만 가서 이 W 값이 학습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걸 랜덤하게 한다는 거죠. 랜덤하게 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포문을 쭉 반복하면서 학습을 시키는데, 첫 번째는 어떤 특정 뉴런은 끄고 또 그 다음 번째는 아까 꺼졌던 뉴런 중에 일부는 살리고 또 아까 학습됐던 애들 중에 일부는 끄고, 요거를 포문을 돌면서 랜덤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뉴런들이 골고루 학습이 되더라. 골고루. 그죠? 뉴런들이 골고루 학습된다는 이야기는 이 W 값들이 골고루 학습이 된다. 어떤 특정 W 값만 너무 커지게 학습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드롭아웃 방식을 또 다른 방식의 레귤러라이제이션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롭아웃은 저희 케라스에서는 심플하게 한 줄 레이어 밑에 드롭아웃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셔서 쓰실 수 있습니다. 오버피팅의 해결 방안, 이번에는 데이터 셋의 분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모델을 잘 찾기 위해서는 데이터셋 분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그냥 데이터셋을 하나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오리지널 데이터셋에 대해서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눠서 사용한다. 그죠? 요거는 이제 앞에서부터 잘 계속 보셨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밸리드라고 하는 데이터까지 이렇게 포함한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으로 구분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성능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선을 나눴는데 이 트레인 데이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할 때 사용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 데이터도 학습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테스트 데이터는 반드시 학습이 다 끝난 다음에 열어서 우리 모델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잠깐 지우개로 지우고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의 성능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면 뭘로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은 알파나 람다 같은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결정을 해주고 또 일반화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은 이밸류에이션 할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으셔야겠죠. 데이터를 분할하실 때 고려하실 사항입니다. 분할 시 고려사항은 이 테스트 데이터셋, 저희 테스트 데이터셋은 미지의 데이터, 앞으로 들어올 미지의 데이터들을 잘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 같은 경우는 트레인셋 안에 들어있지만 테스트셋을 또 잘 대표할 수 있는 같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많으면 좋겠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밸리데이션을 더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오버피팅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적합의 해결 방안으로 이번에는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이름은 교차 검증이라고 하고요. 교차 검증, 교차해서 검증한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에 어려운 샘플이 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서 공부를 했는데 테스트 데이터가 쉬운 데이터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정확도가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쉬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으니까요.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에는 쉬운 샘플이 들어가고 테스트 데이터에는 어려운 샘플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낮은 정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로 공부를 했는데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어려운 샘플이니까 정확도가 낮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각 샘플은 폴드 중에 하나에 속하고 각 폴드는 한 번씩 테스트 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만약에 5번에 걸쳐서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셋을 똑같이 이렇게 5등분을 합니다. 그리고 한 등분은 놔뒀다가 나중에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로 학습을 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폴드. 또 두 번째 폴드는 이제 두 번째 조각을 놔뒀다가 테스트를 하고 나머지 4조각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조각을 놔뒀다가 이걸로 검증을 하고 나머지 조각들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5번 반복을 하는 거죠. 그죠? 테스트는 요만큼 하고 또 트레인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조각 하나 놔뒀다가 검증하고 나머지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나눈 데이터들을 교차해서 검증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차 검증에서 이제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샘플에 대해서 모델이 잘 일반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CV equal 5인 경우에 5조각으로 나누는 경우에 저희 학습 데이터는 5분의 4가 학습 데이터로 사용이 됩니다. 즉 80%가 모델 학습에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CV가 10인 경우 10조각으로 나누는 경우 10분의 9에 해당하는 즉 90% 데이터가 모델 학습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양의 데이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과적합을 피할 수 있는 방법,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